저는 강선자입니다. 올해 75살이죠. 평생을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세 아들을 키워냈어요. 남편은 막내가 고등학생일 때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져요.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시장에서 나와 산 지도 벌써 7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이 시간이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엔 이 시간에 일어나서 채소들을 다듬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고 손님들이 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죠. 지금도 부엌에 앉아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직이고 있어요. 콩나물 뿌리를 다듬는 신용을, 시금치, 누런 잎을 떼어내는 신용을 말입니다. 손끝에 남아있는 기억들이 저를 과거로 데려가죠. 막내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은이가 함께 살고 있지만 정작 제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수는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지은이는 자기 일로 늘 정신없어 보여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합니다. 또 일어나셨네요, 어머니. 지은이가 거실로 나오며 하품을 했어요. 파자마 차림으로 머리를 대충 묶은 모습이었죠. 응. 습관이 되어서 그래. 밥 차려놨으니까 먹어. 아, 저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그냥 빵이랑 커피로 때울게요. 늘 듣는 대답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과 같이 지은 밥은 그대로 식어갔어요. 지은이는 토스터에 식빵을 굽고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허겁지겁 먹더군요. 민수는 일찍 출근했어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대요. 그렇게 며느리도 후다닥 나가버리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보니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어요. 제가 만든 음식은 아무도 먹지 않고 냉장고에는 지은이 친정에서 보낸 반찬들만 가득했죠.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나물무침 맛있어요. 역시 손맛이 다르네요. 지은이가 어제 저녁에 한 마리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럼 제 손맛은 뭐가 되는 건지, 40년 넘게 장사하면서 익힌 제 요리는 왜 아무도 찾지 않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들을 보니 더욱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큰아들 민호네 가족 사진, 둘째 민석이네 가족 사진은 새 액자에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은 구석진 자리에 작은 액자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상했어요.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들에 제가 없는 게 많더라고요. 민수네 결혼기념일 사진, 지은이 생일 사진, 가족 나들이 사진들. 분명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진에는 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언제부터 저는 가족 사진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갖고 보니 의도적인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아침마다 차려놓은 밥상은 늘 그대로 식고 제가 만든 반찬들은 며칠째 그대로 있고 가족 사진에서는 점점 저만 빠지고 있고 이런 게 가족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일할 때는 달랐어요.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 배추 어때요? 하며 반가워해주고 이 집 김치가 제일 맛있어 하며 칭찬해주기도 했죠. 그때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매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집안에서는 투명인간 같은 기분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말이에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아무도 관심 없는 제 하루가 말입니다. 주말이 되면 민수의 스케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토요일은 처가 식사, 일요일은 처가 나들이죠. 명절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처가 조상 차례부터 지내고 그 다음에야 저희 집에 잠깐 들르는 시기였어요. 엄마, 오늘 처가에서 고기 구워 먹자고 해서요. 저녁 늦게 들어올 거예요.
민수가 말하며 지은이와 함께 나갔습니다. 벌써 이번 달에만 4번째예요. 처가에서 밥 먹는 게 말이죠. 혼자 남은 저는 텔레비전을 켜고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괜히 냉장고를 열어보고 방을 정리하고 빨래를 개면서 시간을 때웠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민수와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 주무셨네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처가에서 싸운 듯한 봉지를 들고 있더군요. 응. 잠이 안 와서. 어떻게 지내셨어? 아, 처가 아버지가 요즘 등산을 시작하셨대요. 건강해지시라고 등산화랑 등산복 선물 드렸어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은 1달 전에 지나갔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래. 좋겠네. 어머니도 운동하세요. 경로당에서 요가나 댄스 같은 것도 하잖아요. 지은이의 말에 뭔가 걸렸습니다. 경로당 이야기만 나오면 저절로 기분이 우울해져요. 난 경로당에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아. 왜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좋잖아요. 어머니 같은 분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말이에요. 지은이는 경로당이 저에게 딱 맞는 장소인 것처럼 말했어요. 마치 거기가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친구들은 시장에서 사귄 사람들이 더 편해. 그래도 어머니 연배 분들이랑 어울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는 워낙 바쁘니까 어머니 상대를 제대로 못 해드리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짐이라는 뜻이었죠.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 경로당에 보내야 할 대상 말이에요. 그 뒤로 며칠이 지났는데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에도 처가에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달려가고 휴가 때도 처가 부모님과 여행을 계획하죠. 이번 휴가 때 처가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다녀올까 해요. 그래, 좋겠다.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요즘 날씨도 더우니까 나가지 마시고요. 또 경로당 이야기가 나올까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도 가족인데 왜 늘 혼자 남아야 하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편한 분이야. 아무 간섭도 안 하시고 경로당 다니시라고 해도 별 말씀 안 하시고 요즘 시어머니들이 다 간섭이 심하다는데 복 받은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간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어도 참고 있는 건데 말이죠. 그리고 경로당을 가지 않는 것도 제 의지인데 마치 제가 착해서 말 잘 듣는 시어머니인 것처럼 말하더군요. 시어머니랑은 어떻게 지내? 친구가 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각자 생활해. 어머니는 어머니 생활 있으시고 우리는 우리 생활 있고 서로 부딪힐 일이 없어서 편해. 어차피 어머니는 친구들이나 경로당에서 시간 보내시니까 저는 경로당에 가지 않는다고 몇 번 말했는데 지은이는 제가 거기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어두운 집 안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죠. 나도 가족인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민수에게는 처가 부모님도 가족이고 지은이에게는 친정 가족이 더 소중한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뭘까요? 같은 집에 사는 하숙생 정도일까요? 시장에서 장사할 때 만났던 단골 할머니 하나가 생각났어요. 그분도 아들네 집에서 사시는데 늘 나는 투명인간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괜찮으시겠어요 했는데 이제야 그분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피로 이어진 관계라고 하는데 정작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처가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처가 말을 더 잘 듣고 처가 중심으로 모든 일정을 짜는 민수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경로당 하숙생도 아니고 엄연한 가족인데 말이에요. 일주일 전부터 집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민수와 지은이가 뭔가 중요한 일을 계획하는 것 같았는데 저만 모르고 있는 기분이었죠. 둘이서 속닥속닥 이야기하다가 제가 오면 갑자기 조용해지곤 했습니다. 여보, 항공료 예약했어? 응, 벌써 했어. 4인용으로 말이야. 지은이가 부엌에서 하는 말이 들렸어요. 4인용이라니 누구랑 어디를 가는 건지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됐어요. 지은이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듣게 된 거죠.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이랑 베트남 여행 가. 민수가 효도 여행 시켜드린다고 하더라고. 5박 6일로 다낭 가기로 했어. 베트남 효도 여행이라니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저도 함께 가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가 살짝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돌아와서 드디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저희가 다음 주에 처가 부모님 모시고 베트남 여행을 가려고 해요. 효도 여행으로요. 역시 제 생각이 맞았어요. 그런데 말하는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처가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고 했지. 저를 포함해서 간다는 말은 없었죠. 아, 그래. 좋겠네. 나도 같이 가면 되겠네. 제가 자연스럽게 말했는데 민수와 지은이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어머니는 지은이가 말을 시작하다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도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긁적였죠. 엄마, 이번에는 처가 부모님만 모시고 가려고 해요. 엄마는 비행기 오래 타시면 힘드시잖아요. 난 괜찮아. 젊을 때 비행기도 타봤고. 그래도 어머니 연세를 생각하면.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5박 6일이 좀 길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국 저는 빠지고 가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나는 왜 안 되는데? 어머니는 힘드시니까 집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요즘 해외여행 가면 걸어 다녀야 하는 데가 많아서 힘드실 거예요. 민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결국 저는 짐이라는 거였죠. 처가 부모님과의 즐거운 여행에 방해가 되는 존재 말이에요. 그날 밤 달력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여행 가는 날짜와 제 생일이 겹쳐 있더라고요. 제 생일은 다음 주 수요일인데 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행을 간다고 했었거든요. 혹시 내 생일 기억하니? 다음 날 아침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생일이 언제죠? 지은이가 되물었습니다. 역시 모르고 있었네요. 다음 주 수요일이야. 아, 지은이와 민수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표정을 보니 완전히 깜빡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여행 일정을 바꾸면 되잖아. 제가 말하자 민수가 난색을 표했어요. 엄마, 이미 항공료도 다 예약했고 호텔도 잡았어요. 지은이 부모님 스케줄도 다 맞춰놨고요. 그럼 나도 같이 가든지. 어머니, 진짜 힘드실 거예요. 더운 나라고 걸어 다녀야 하는 곳도 많고. 지은이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힘들다는 핑계로 저를 제외시키려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난 아직 건강해. 시장에서 40년 넘게 서서 일했던 사람이야.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이번만은 저희끼리 가면 안 될까요? 민수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희끼리라는 표현이 더욱 상처가 됐어요. 결국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 생일에 가족들이 모두 여행을 떠나고 나만 혼자 집을 지켜야 한다니. 처가 부모님의 효도 여행은 중요하고 저희 생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내가 없는 동안에도 이 집은 나의 집일까? 아니면 민수와 지은이만의 집일까?
가족 사진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제 모습처럼 이 집에서도 저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거실에 나가서 가족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처가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은 새 액자에 잘 정리되어 있었지만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은 구석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뭐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민수에게는 처가 부모님이 진짜 부모이고 저는 그냥 같이 사는 늙은 여자일 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방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리해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죠. 상자를 열어보니 온갖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통장, 보험증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집 등기부등본까지 말이죠. 남편은 꼼꼼한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걸 제 이름으로 해놨더라고요. 여보, 이 집은 당신 것이야. 내가 먼저 가더라도 절대 누구한테 휘둘리지 마. 남편이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봤어요. 소유자란에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선자.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바로 저였던 거죠. 내 집인데 내가 왜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저는 민수네 집에서 얹혀 사는 것처럼 행동했는데 사실은 제가 주인이었던 겁니다. 아침이 되자 시장에 나갔어요. 오랜만에 옛날 가게 자리를 지나가면서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거든요. 손님들이 찾아주고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매일 느낄 수 있었죠. 어머니, 이게 누구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옆 가게에서 생선 장사를 하던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님, 언제 이렇게 말랐어? 아들네 집에서 잘 지내시는 거 맞아? 김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집은 어떻게 됐어? 예전에 말하던 그 집 말이야. 아직 그대로 있어.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고. 어머니, 요즘 부동산 가격 알아? 이 동네 집값 정말 많이 올랐어. 김 사장님이 놀라운 얘기를 해줬어요. 어머니, 집 같은 경우엔 적어도 15억은 할 거야. 아니, 그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 15억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어요. 진짜? 당연하지. 여기 지하철역도 생겼고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어. 어머니 같은 분들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걸?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민수도 분명 집값이 오른 걸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여행에서 저를 빼려고 했을까요? 혹시 제가 없는 사이에 뭔가 하려는 건 아닐까요? 김 사장님, 요즘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는 사람들 많아? 많지, 많지. 우리 동네 집들 다 보러 와. 어머니 집도 몇 번 물어본 사람들 있어. 더욱 수상해졌어요.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다는데 민수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나갔어요. 유리창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들을 봤는데 정말 가격이 엄청났습니다. 저희 집과 비슷한 평수의 집들이 15억, 16억씩 호가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다시 서류들을 꺼내봤습니다. 남편 도장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는데 제 인감 도장도 그 옆에 있었어요. 이 도장 하나로 집을 팔 수도 있는 거였죠.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동안 눈치 보며 살았던 게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어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저였는데 마치 새든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거죠. 저녁에 민수가 들어와서 또 여행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여행 준비는 다 끝났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 동안 불편하실까 봐 냉장고에 반찬도 많이 해뒀고요. 응, 그래. 걱정 마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민수는 제가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7년 동안 이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지냈지만 사실 저는 이 집의 주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집, 40년 넘게 힘들게 일해서 지킨 이 집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결정할 일이었어요. 여행 떠나는 날 아침, 민수와 지은이는 새벽 5시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나오더니 택시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희 다녀올게요. 집 잘 지켜주세요. 민수가 급하게 인사를 했어요. 처가 부모님과 만나서 공항으로 가야 한다며 서둘러 하더군요. 조심히 다녀와.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런데 시차 때문에 바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지은이도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들뜬 마음이 얼굴에 다 나타나 있었어요. 택시가 떠나고 나니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간 후처럼 말이죠. 거실을 둘러보니 느낌이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더 공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의 이 집이 진짜 모습인 것 같았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내 시간이다. 혼잣말을 하면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지은이가 준비해둔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판 제품이나 친정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죠. 제가 만든 김치나 나물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역시 아무도 먹지 않았더군요. 커피를 한 잔 내려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집에서 혼자 있어 본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민수가 결혼하고 나서는 처음인 것 같았어요. 문득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고 누구한테 뭐라고 들을 일도 없고 경로당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되고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글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떠나고 나니 이렇게 홀가분해진다는 게 정상적인 걸까요? 보통은 가족이 없으면 외롭고 쓸쓸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오전 10시쯤 되니까 평소 습관대로 시장에 나가고 싶어졌어요. 집에서 혼자 있으니 답답하더라고요. 시장에 가서 김 사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한 거 생각해봤어? 무슨 얘기요? 집값 말이야. 진짜 많이 올랐다니까. 어머니 같으면 팔고 작은 데로 이사가서 편하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김 사장님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런데 집을 팔면 어디서 살아? 요즘 좋은 원룸도 많아. 전세로 들어가면 되지. 남은 돈으로 편하게 살고. 그러고 보니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작더라도 제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부동산에 한번 물어나 볼까? 그래. 일단 시세나 알아보자. 김 사장님과 함께 부동산에 갔습니다. 사장님이 저희 집 주소를 듣더니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아, 그 집이요? 요즘 그쪽 많이 찾아요.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얼마나 됩니까? 최소 16억은 될 것 같은데요. 상태 좋으면 17억도 가능해요. 17억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돈이었어요. 혹시 급하게 파시는 거예요? 현금 매수자도 있거든요. 현금 매수자요? 네.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이 현금으로 바로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복잡한 대출 절차 없이 빠르게 진행되죠. 부동산 사장님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급해졌어요. 민수가 돌아오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언제가 좋으세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을 둘러보더니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정말 상태가 좋네요. 17억도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이 집을 팔기로 결심한 거죠.
부동산 사장님은 정말 일처리가 빨랐어요. 그날 오후에 바로 현금 매수자를 연결해 줬습니다. 투자를 하는 젊은 부부였는데 집을 보더니 바로 마음에 들어 했어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매수자가 물어봤습니다. 17억의 현금 거래로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정말 간단했어요. 복잡한 대출 절차도 없고 까다로운 조건도 없었죠. 그냥 현금으로 바로 사겠다는 거였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조금 떨렸어요. 한번 도장을 찍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 사진에서 사라진 제 모습, 아무도 먹지 않는 제 음식, 경로당에 가라는 말들, 그리고 제 생일에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까지. 서명하시겠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물어봤습니다.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찍는 순간 속이 시원했습니다. 40년 넘게 지킨 이 집이지만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잔금은 일주일 후에 치르겠습니다. 매수자가 말했어요. 그럼 이사는 언제까지 하시면 되나요? 2주 정도 드릴게요. 생각해보니 이사할 곳도 정해야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원룸 전세 매물들을 보여줬는데 깔끔하고 괜찮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어떠세요? 지하철역도 가깝고 마트도 근처에 있어요. 작지만 아늑한 원룸이었어요. 전세금은 2억 정도였고 남은 돈으로는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새집 계약도 마쳤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집 팔았다. 2주 후에 이사 간다. 짧고 간단하게 보냈어요.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았거든요. 1시간 뒤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농담이죠? 농담. 아니야. 진짜 팔았어.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했어. 엄마, 저희가 여행 중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중요한 일 결정할 때 나한테 물어봤니? 민수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지금 당장 들어갈게요. 뭐 하러? 여행 즐기고 와. 엄마,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지은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내가 살 곳이 생겼으니까 이사 가는 거야. 어머니, 저희가 돌아가서 얘기해요. 집 파는 거 취소하세요. 이미 계약했어. 취소 못해. 그날 저녁에는 큰아들 민호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울면서 전화했는데 별일 아니야. 집 팔고 이사 가는 거야.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7년 동안 생각한 거야. 민호도 당황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틀 뒤 민수와 지은이가 급하게 귀국했어요. 여행을 중단하고 온 거죠.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울먹였어요. 엄마, 정말 미치신 거예요? 지은이도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을 왜 팔았어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드디어 본색이 나왔네요. 우리 집이라고 하더군요. 제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라고 말이에요. 민수와 지은이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어요. 두 사람 모두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을 혼자 결정하셨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했어. 제가 차분하게 대답하자 지은이가 더욱 흥분했어요. 우리가 살던 집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상의해?
너희가 베트남 여행 갈 때 나한테 상의했니? 순간 둘 다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여행이고 이건 집이잖아요. 지은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 생일에 가족들이 다 여행 가는 것도 중요한 일 아니야? 민수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 생일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엄마, 그거는 뭐? 안 중요해? 처가 부모님 효도여행은 중요하고 내 생일은 안 중요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7년 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실수했어요. 실수가 아니야. 고의야.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뭐야? 7년 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르니? 제가 하나하나 따져봤어요. 내가 만든 음식은 아무도 먹지 않고, 친정에서 온 반찬만 먹고, 가족 사진에서는 나만 빼고 찍고, 경로당 가라고 맨날 그러고, 민수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나는 7년 동안 하숙생처럼 살았어. 눈치 보고, 소외당하고, 투명인간처럼 지냈다고.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 처가만 챙기면 되지 않니?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명절마다 처가 먼저 가고, 휴가 때마다 처가 부모님과 여행 가고, 주말마다 처가에서 밥 먹고. 그럼 나는 뭐야? 지은이가 변명하려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바빠서 그랬어요. 바빠서. 처가 일은 안 바빠? 전곡을 찔렀나 봐요. 지은이가 대답을 못했거든요. 솔직히 말해봐. 나를 가족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히 가족이죠. 가족이면 왜 내 생일도 기억 못해? 가족이면 왜 나만 빼고 여행 가?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가족이면 왜 내가 만든 음식은 먹지도 않고 친정 반찬만 먹어? 가족이면 왜 가족 사진에서 나만 빼? 지은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잘할게요? 7년 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어요. 이제 와서 잘하겠다고? 늦었어.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 집 파는 거 취소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취소 못해. 이미 계약했다고 했잖아. 그럼 위약금이라도 내고 취소하면 되잖아요. 지은이가 절박하게 말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진짜 걱정하는 건 저의 마음이 아니라 집이라는 걸 말이에요. 너희가 걱정하는 건 나야. 집이야? 순간 둘 다 말문이 막혔어요. 표정을 보니 답은 뻔했죠. 역시 집이구나. 17억짜리 집 말이야. 민수가 부정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원룸으로 이사 가는 게 싫어? 아니면 17억이 날아가는 게 싫어? 지은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둘 다예요.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것도 걱정되고 집도 아까워요. 적어도 솔직하긴 했네요. 집이 아깝다고? 내 집인데. 어머니 집이지만 저희도 여기서 살았잖아요. 추억도 있고. 추억?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 추억? 민수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만해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극단적이야? 7년 동안 참은 게 극단적이야? 제 목소리도 커졌어요.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불평했니? 언제 한 번이라도 화냈니? 다 참고 살았어. 그럼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지은이가 되받아쳤어요. 말해? 누구한테 말해? 경로당 가라는 소리만 듣는데 둘 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제 알겠니? 내가 왜 집을 팔았는지.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여기서 하숙생으로 살고 싶지 않아.
작더라도 내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민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달라질게요. 늦었어. 이미 결정했어. 그날 밤, 민수와 지은이는 계속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7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외로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벨이 울렸어요. 민수가 문을 열어보니 큰아들 민호와 둘째 민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죠. 엄마, 민호가 들어오더니 제 앞에 앉았어요. 민수한테 들었어요. 집을 파셨다면서요? 응, 팔았어. 민석도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사실 저희가 다 알고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뭘 안다는 거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은이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가 가끔 전화할 때마다 엄마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민호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이미 준비해뒀어요. 뭘? 원룸 전세 계약서요. 엄마가 편하게 사실 곳으로 미리 알아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외로우실 줄 알았거든요. 민석이 덧붙였어요. 저희도 각자 가정이 있어서 엄마를 모시고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엄마가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큰아들과 둘째가 제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엄마가 먼저 결정하시길 기다렸어요. 저희가 나서면 민수가 서운해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형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너 정말 반성해야 해.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아? 저도 일이 바빠서. 처가 일은 안 바빠? 민석도 거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경로당 하숙생이니? 가족 사진에서 빼고 찍는 게 맞니? 민수와 지은이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병원 검사 결과 나왔어요. 무슨 검사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무슨 검사? 지난달에 건강검진 받으셨잖아요. 그때 추가 검사하신 거요. 아, 그러고 보니 치매 검사를 받았던 게 생각났어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서 받아본 거였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치매 초기 진단이 나왔어요. 순간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치매라고? 아직 초기라서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는 관리가 필요해요.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뭔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집을 판 거구나. 네. 민석이 무슨 뜻인지 몰라 했어요.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너희들에게 진짜 교훈을 주고 싶었나 봐.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지은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달라질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아니야, 나는 내 공간에서 살고 싶어. 그게 나을 것 같아.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결정을 존중할게요. 대신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주 돌아가면서 안부 확인할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민수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지은이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저는 새로운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작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죠.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는 제가 주인인 공간 말이에요.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정신이 온전할 때 가족들에게 필요한 말을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자유로웠거든요. 새 집에서 보내는 첫날 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75년을 살아오면서 지금이 가장 자유로운 것 같았습니다.